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홍성기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심화 컨설팅 관련해서 교양교과목 적합성 판단 부분입니다. 앞에서 다른 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양교육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갖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실제 심화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이 자문을 하거나 어떤 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실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심화 컨설팅의 목적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본 컨설팅 이후에 교양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컨설팅도 교양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꾸게, 예를 들어서 교과목이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바꾸도록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해서 저는 심화 컨설팅이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100개, 200개, 300개, 400개나 되는 교양 교과목 전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실질적으로 교양교육 정상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사전 진단 항목은 없고요. 크게 교양교육의 목표 부분, 교육 과정, 여기는 교육 과정과 그 교과목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본 컨설팅 이후 성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룰 부분은 바로 교양교육 과정 중에서도 교육 과정보다는 그 교과목의 적합성 판단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심화 컨설팅의 만족도는 기본 컨설팅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교과목 개선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서양의 그 교수사의 속담에 배우자는 바꿔도 자기 교과목은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교수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뭐 몇십 개, 어떤 경우는 뭐 100개 정도나 되는 교과목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그 반응이 어떠리라고는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해서 이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심화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컨설턴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일은 전문가 도우미 역할입니다. 이 부분을 꼭 현장에 가서는 뭐 단장님도 강조하시겠지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서 평가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대학의 교양교육을 정상화 혹은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도와주는 역할, 그것에 국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강한 비판적 언사를 좀 이렇게 뭐 쓸 수도 있겠지만 남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다 좋으신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심화 컨설팅의 경우 그 컨설턴트들이 좀 고압적인 태도였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굳이 그걸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해당 대학의 그 자료 저희가 넘겨봤습니다. 때로는 뭐 그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의 계획서를 다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설턴트를 신뢰하고 그런 자료를 공개해 주는 거죠.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컨설턴트들은 꼭 그 비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대학을 현장 방문해서 컨설턴트 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교과목에 대해서 A 컨설턴트 분은 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B 컨설턴트 분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교과목 적합성 판단하다면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조정해서 저희가 조의되는데 최종 결과는 그 전에 조정되기 전에 이견이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뭐 최종적으로는 단장님이 작성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다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는 단순히 컨설팅 단의 사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쓰는 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문서입니다. 왜냐하면 교기원이 일종의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좀 성실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특히 그 대학에서 보내온 자료를 일종의 컨설턴트들에 대한 질문서라고 본다면 그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해야죠. 그 질문을 그대로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저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요. 컨설턴트의 활동은 일종의 뭐 넓게 보면 의료행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환자가 참 어려운 상태라 뭐 말기암 환자라고 해서 의사가 진료나 뭐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얼마 안 가서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학도 상당히 어려운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교양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는 컨설팅은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교양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컨설팅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해서 이 점은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교기원 표준안에 기속돼 있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컨설팅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 굉장히 힘든 경우에 우리가 원칙만을 강요하면서 그 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하는 것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은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된 거거든요. 물론 다른 한편 다른 대학과도 동일한 원칙을 갖고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성 판단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좋은 교과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은 그 개별 교과목이 교양 교과목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적합 판단을 내리는 교과목의 상당수도 그 자체로 보면 좋은 교과목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부적합 판단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건 경험해 본 분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나쁘죠. 아마 어떤 교수도 얼굴 붉어지지 않는 교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이 교기원의 판단은 이것은 이 교과목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교양 교과목으로 적합성 그것만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권유하면 좀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칙은 컨설턴트들은 교기원의 표준안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따라도 된다. 뭐 고려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대학의 컨설팅이 어떤 기준점이 상실돼서 네,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컨설턴트 분들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표준화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앞에서 제가 꼭 원칙만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린 거와 이것이 네, 그 모순되는 건 아니다, 상반되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적합 교과목 비율을 네, 불필요하게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불필요하면 확대하면 안 되죠. 네. 근데 물론 그 말은 필요하면은 부적합 판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정도를 우리가 교과목을 판단하는데 100개 이상이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대학의 교양교육 전담기관, 그 다음에 기관장이 이 교과목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그만큼 큰 저항에 부딪히죠. 네. 이 교육위원회에서 심화 컨설팅 결과를 각 교수님이나 학과에 내려보내면 그 학과에서 의견을 뭐 보내겠죠. 그럴 때 우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대학들이 많아요. 네. 그럴 때는 굳이 말한다면 이 힘의 균형이 개선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홍성기 교수 저렇게 말한 거 보면 이건 원칙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보류나 개선 부분에 일종의 버퍼존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활용하면서 특히 단장님은 제 생각에는 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말한다면 40% 이상은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개선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환자가 개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 확보인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앞에서 제가 다른 학교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다녀본 학교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이 대학은 뭐 이런 교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적합 판단하고 이쪽은 부적합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항상 걱정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기원에서도 그 기준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개선하고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봐서 컨설턴트 분들한테 주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서 아마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 교기원의 그 교양교육 표준안을 뭐 요약한다면 뭐 이거 한 장으로 요약될 거라고 봅니다.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각 영역에 어떤 종류의 교과목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꼭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기억할 수 있는데 간혹 이 교기원의 표준안과 다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특히 이 교기원의 표준안은 전부 다 학점을 주는 교과목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봅니다. 학점이라는 것은 학문을 공부하고 받는 점수인데 왜 뭐 봉사라든가 뭐 예술 실기 같은 것에 대해서 학점을 주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의문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6년에 제정된 우리 교양교육 표준안은 다음번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제 생각에는 뭐 올해 말쯤에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사용해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자, 그 다음에 교양교육 적합성 판단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 대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학교 전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턴트 분들이 아마 처음 가보시는 대학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학교의 연역이라든가 특징, 네, 이런 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 가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 해당 대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로 연역이라든가 특징 같은 거를 언급하게 되면 그 해당 대학에서도 또 신뢰가 커지겠죠. 이 컨설턴트 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왔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 대학의 대학별 사회과학대학이다, 자연과학대학이다, 이공계다, 이런 대학별 학과 현황을 꼭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목표는 기초학문 교수 자원이 있는가입니다. 저희가 심화 컨설팅 할 때 원칙으로 삼는 것은 기초학문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국립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모든 기초학문 학과가 있고 대학원도 있습니다. 별로 교양교육을 도와주지 않아서 문제죠. 그러나 어떤 대학은 정말 열악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기초학문 중심으로 교양교육 과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필요하면 대학 알림이도 들어가 보십시오. 재정 규모, 예산 규모. 왜냐하면 교양교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리소스 분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양교육 과목 현황 파악이 중요하겠죠. 이건 미리 다 컨설턴트 분들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 대학에서 심화 컨설팅 자료로 아마 포함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해당 대학의 교양교육 과목 개설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엑셀 파일로 되어 있죠. 엑셀 파일로 그 교양 과목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주관한다는 말을 제가 쓰는 것이 이상하죠. 그렇죠? 당연히 이건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해야 되는 것인데 왜 학과가 주관하냐.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개설 현황 파일에 이런 부분은 지워서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분석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학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교양교육은 제너럴 에듀케이션인데 무슨 대상학과가 따로 있냐. 그런데 이 몇몇 대학에서는 이 전공학과에서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양교육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일단 수요 확보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수분이 가르치시겠죠. 전공 교수분이. 그러면 시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공 티어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적지 않은 대학에서 이 전공 학과에서 굳이 말한다면 내수용 이 교양교육 과목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 학과끼리 서로 또 빠타지라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드물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자의 직위가 필요하겠죠. 교수냐, 교강사냐. 그 다음에 영역, 교양교육 과목은 어떤 영역에 속하는가. 그 다음에 그 학점이라든가 수강생 수, 등등이 담겨 있는 개설 현황. 이것을 이렇게 정렬해보고 저렇게 정렬해보다 보면 마치 그 엑스레이를 판독하듯이 그 학교의 교양교육 과목 개설 구조를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대학의 교과목과 그 개설 과정, 구조 이런 것을 파악하고 가면 현장을 방문해서 질문할 것도 생기고 적절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그 대학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왔을까? 이 부분 교양교육 과목 개설 현황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대학에서 심화 컨설팅 자료를 보냅니다. 이거 전체를 쭉 보시면 됩니다.
많으면 한 100페이지가량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심화 컨설팅 때 그렇게 정식으로 마치 그 정책사업 계획서 내듯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학점이나 등의 영역 구분 등과 함께 교육 과목이죠.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교양과 접하는, 직접적인 접하는 곳은 강의실이고 교육 과목입니다. 교양교육의 목표 등등도 중요하지만, 그건 간접적으로, 그리고 모르는 학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과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교수 자원. 네, 그렇죠. 가르치실 분이 있어야 되니까. 대략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가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교육 목표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방문해서 사전 회의를 하는데, 방문 전에요. 일단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 그 대학의 이 현황, 그 다음에 뭐 학과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교양교육 구조, 기관의 위상, 뭐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는 현장 방문할 때 보통 점심 때 가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식사 후에 차를 드시면서 그 대학 현황,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언급하지 말아야 될 부분 같은 것을 좀 합의를 보면 좋습니다. 자, 이것이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판단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교과목명을 통한 적합성 검토, 그 다음에는 강의 계획서를 통한 적합성 검토. 아니 이게 뭐 다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컨설팅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한 겁니다. 사실 뭐 200개, 300개, 400개쯤 되면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이 전공 분야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단장님이 일종의 전원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교과목들은 뭐 제목만 봐도 분명히 이것은 이 교육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 강의 계획서를 다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든 일이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9.9%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해서 교과목명을 보고 적합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넉넉하게 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이거 볼 필요가 있다 한 부분은 뭐 다 통과. 그러나 이건 뭐 명백하다, 그런 부분은 교과목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교과목이 그런가,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교과목 리스트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냐. 사실 제가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교기원이 그거를 뭐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심화 컨설팅을 가서 판단한 결과, 여러 교수님들이 뭐 합의를 본 그 결과이고, 또 다행히 저희 학교 아주대학교도 심화 컨설팅 받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가 다 봤죠, 물론. 거기서 이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교과목 리스트 등등을 갖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의심스러우면 그냥 다 뺐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리라 봅니다. 물론 이것은 뭐 100% 안전하다 라고 제가 뭐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강추 이 정도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통한 그 적합성 판단인데, 이 첫 번째 1번 과정을 통과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학수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하게 되는데요. 부적합, 그 다음에 보류, 개선,
적합 이렇게 1, 2, 3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혹은 적지 않게 강의 계획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교과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교과목 명의 이것은 판단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0점 처리해 버리시죠.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적합 판단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자료가 없으니까요. 부적합의 경우는 학술성이 부족하고 교과목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아주 심해서 이것은 뭐 개선보다는 폐지하고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되는 교과목은 부적합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수를 본다면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5분의 위원들이 준 점수를 평균을 낸 것입니다. 1.5는 뭐 없을 것 같아요. 5분이 한다면. 그 다음에 개선 부분이죠. 이 개선은 5분이 한다면 1.66에서 2.33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이건 학술성도 좀 부족하고 교과목과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개선이 가능하다. 물론 교과목명은 통과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외국의 경우 교과목 개설을 하는데 뭐 6개월, 뭐 1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개설하고 싶은 교수님은 굉장히 불만이겠지만 나중에는 다 만족을 한다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과목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합의 경우에는 2.66에서 3 정도. 이것은 뭐 일종의 통과. 그러니까 이 학술성 정도면 교과목이 일치한다. 충분히 가치 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그 보고서를 쓸 때 이 교과목 리스트를 같이 주죠. 적합성 판단해서. 그럼 옆에 이제 이유를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너무 소략하게 쓰면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엔 아주 뭐 몇 개의 단어로만 썼는데 요즘은 좀 길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그 이유를 가능하면 좀 그 엑셀 파일에 물론 그 셀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커질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밝혀서 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200개, 300개, 400개를 뭐 A4 한 장씩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제시해야 되는데 적합 판단을 내린 부분은 그냥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적합이니까 뭐 더 볼 필요 없다.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과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기원이 제안한 적합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적극적 기준이 있고 소극적 기준이 있습니다. 적극적 기준은 이러이러한 교과목을 만들거나 개설해라, 유지해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소극적 기준은 이런 교과목 하지 마라, 배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적극적 기준을 보면 보편적 포괄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양교육이라는 것이 General Education 혹은 뭐 Liberal Art Education도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리베럴 아트 에듀케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분야에만 요구되는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교양교과목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교과목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포괄성은 교양교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그 특징을 교과목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 대표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기초학문 분야에 속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인문, 예술, 사회, 자연.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분야에서도 굳이 말한다면 좀 알짜들을 모아서 좀 중요한 주제들을 모아서 교과목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문, 예술, 사회, 자연에 속한다 하더라도 좀 지역적인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간 상호관계 이해. 이 부분은
이런 뭐 아주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 배분이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인문 영역, 뭐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에서 뭐 한두 과목씩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거 한두 과목씩 들어서 무슨 어떤 대학 수준의 지식 전수가 되겠느냐? 이공계 교육과정 보면, 전공 교육과정 보면 이수과정을 표로 만들면 무슨 이거 컴퓨터 머더보드 보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아주 회로가 연결돼 있죠. 근데 그런 분이 보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거 낭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교양교육에서 쟁점이 됐던 분야가 바로 교육 과목 간의 연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연계성을 만들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른바 인터그레이티브 에듀케이션이죠.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교육 과목 내적으로도 학문적 상호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예술을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이다, 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등등 몇 가지 사조들을 예술이나 문학이나 비주얼 아트 쪽에서 소개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교과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20세기 예술사죠, 전부 다 예외 하나도 없이 19세기의 유럽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대중사회의 출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맥락 하에서 정치, 경제, 이 사회 분야와 연결하에서 이 20세기 예술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은 사실 제대로 한다면,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떠나게 됐지만 이 교육 과목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교양교육 취임이 아주 가벼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간 연계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교육 과목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사실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과목을 보더라도 굉장히 남는 게 많다, 영양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 다른 분도 보고 다 좋다고 본 교과목은 교기원에서 이 통합과학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를 제가 봤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그거를 교재를 사용하려고 굉장히 좋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이런 교과목을 학생이 한 교과목을 배운다. 이건 남는 거구나. 그냥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과목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 동시대 삶의 방식을 수용, 이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노에 옹고이지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것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노에 나온 것은 바로 그래야, 옹고이지신 할 줄 알아야 선생 자격이 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곡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유행한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다, 이것 모두를 교양교육이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교양교육은 호흡이 훨씬 긴 교육 내용입니다. 대학 교육 내용 중에서도 호흡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 사회 변화, 거기에 교양교육이 일일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유장한 이 변화, 혹은 그 유장성을 가져야 되고, 그 변화도 좀 큰 변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AI다, 로봇이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소프트웨어반, 공기반,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정도 변화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양교육이 좀 내용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 나중에 그 학수성 검토에도 이 현실성이라는 키워드로 기준에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전인교육 요건이 있는데, 네, 이것은 뭐 소양교육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체험교육이고, 인성이라는 것은 특히 그 실제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든가, 사회봉사, 그 다음에 기타, 뭐 교시 과목, 종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소양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한국의 대학 교육, 뭐 외국도 그러려고 봅니다만 너무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매몰돼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제가 이 대학을 좀 떠날 시기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심하다. 저는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자네들 그 운전면허는 다 배우려고 하지 않나. 그렇죠. 운전면허는 뭐 누구나 다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운전면허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은 별로 없다. 사람도 별로 없다. 근데 이 자동차 운전을 할 줄 모르면 누가 다 해주는데 마음의 운전은 남이 대신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 운전해서 마음을 잘못 운전해서 훨씬 큰 피해가 있다. 자기도 가족도 또 사회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분야가. 저는 뭐 취업률 약간 뭐 국민소득이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고보다 훨씬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는데 거기 황준걸 교수분이 그 교양교육, 그 대만 교양교육을 뭐 이끄시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분이 그 심학, 동양의 심학 전통을 강조하시는데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양교육 전반이 이런 인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좋고 싫어하는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이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양교육 전반을 거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전공교육에서 아주 이 좁은 분야에서 기술적인 것 갖고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기준에서는 기초학문이 아닌 실용학문은 배제한다. 뭐 배제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워낙 이 한국의 교양교육이 지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화 컨설팅의 중요한 목표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재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표준안에는 이런 교과목들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학, 뭐 사회복지학, 신문방송학, 행정학, 법학. 이 법학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생활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교양교육에 속하지 않는다. 공학 등등. 그 다음엔 교양도 아니고 전공도 아닌 교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링크 사업과 관련된 취창학 교과목, 이건 일반 선택으로 보내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기원 표준안에는 뭐 비교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비교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교과목의 성격이 아닌 배움활동, 이런 것은 비교과로 하면 좋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만 아직도 교양교육을 뭐 취미, 뭐 단순 취업, 상식 확장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실제 이 교기원에서 심포지엄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한 대학 교수분께서 자기 학교에 교양교육 컨설팅 오신 분이 뭐 어느 단체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 취미 관련 교과목이 없냐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참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 뭐 개인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잘못된 교양교육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학 하면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 교수분들의 뭐 성격 뭐 이런 태도가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젖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교양교육을 한다는 걸 알고 저희 대학 후배조차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만히 보면 이거 본의가 아니구나. 잘못된 이해죠. 한두 해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거 고치자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는 강의명만으로도 부족한 교과목 예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교육위원회에다 이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무슨 뭐 헌법도 아니고 캐논도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양한 전공 교과목이 교양교육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전공? 뭐 거의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공 교과목을 뭐 전공 기초다 해서 이 부적합 판정 내릴 때 이유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이런 교과목이 전공 기초인지 아니면 전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교양교육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네, 의학용어 이게 왜 들어와야 됩니까? 네, 이것은 의학용어라는 것을 교양교육 과목으로 채택한 대학의 의대는 교양교육을 뭘로 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대학에서 배운 의사가 이 전철에다가 이상한 광고판 붙이는 겁니다. 뭐 6살 먹은 언니한테 뭐 남친을 뺏겼다며 뭐 성형수술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과 학생들을 위한 교양 과목 만들어서 쓰는 경우입니다. 뭐 목재와 인간생활 이런 전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복지 관련된 전공 교과목이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경우, 뭐 동물복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물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 관련 교과목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취업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막 만드는데 그렇게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그 통계를 보면 뭐 인문학 한 학생들이 경영하고 부전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경영학 전공이라고 아예 그 공채 모집할 때 써 있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전공도 하고 경영학 교과목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전공이 뭐 취업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영학 교과목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도 마찬가지죠. 뭐 예전에 어떤 대학 총장님께서 회계학을 이제 교양 필수로 이렇게 도입하신 적도 있는데 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나 뭐 다니시는 분들은 회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 또 그분이 뭐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전혀 아닌데 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은 기초학문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회과학 과목에 과학대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학이 이것도 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행정학이 기초학문이라고 보시는 분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발달심리학, 뭐 아동심리학,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관련 교과목들, 이 이건 전공 교과목이라고 보입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뭐 적지 않은 경우에 관광도 있더라고요. 관광. 그 다음에 이제 비대학 교과목, 이거 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뭐 잡비학이라는 말을 만들어 썼어요. 근데 요즘 좀 거친 표현은 좀 삼가자. 기분 나쁘겠죠. 잡비학이란 말 듣는다면. 근데 이런 교과목이 저는 대학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비 부모 교육, 이거 대학생들한테 뭐 언제 결혼해서 부모 될 그때 가서 뭐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결혼과 친밀성 등등.
뭐 지식재산권, 발명특허 이런 교과목들은 제가 왜 비대학 교과목이 이거는 그냥 정보 전달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 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동산과 뭐 나중에 법 이런 것인데 법 몰라서 뭐 땅 못 삽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비대학 교과목 이런 거 부자학도 있고 뭐 행복한 삶의 삶과 가족 이건 제목만 보면 아마 이건 유인성 교과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제목 보면 제목만 봐도 뭐 행복해지는 것 같은 느낌. 뭐 행복의 기술 이거 네, 다른 데서 강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법률, 네, 이 법학 관련 과목인데 이 과목도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진 과목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법률은 헌법 정신이라든가 헌법과 인권이라든가 혹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법을 소개하는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뭐 법 정신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혹은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 하지만 이런 강론들 시민생활 부동산 뭐 특히 경찰행정학과에서는 범죄 관련 교과목 이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과 여성은 자기가 그냥 이 리스트에서 뺄까도 생각했는데 굳이 이런 과목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관련 과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네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듯이 어느 대학에 이런 교과목이 있다 하면 막 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컨택트 트레이싱 해서 이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과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교과목 교양 이런 걸 무시하냐.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건강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네, 건강의학도. 네, 그 예전에 아주 뭐 중세대학이라는 것이 법학, 신학, 의학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 당시 응용 학문입니다. 네. 칸트는 그랬죠. 그런 학문은 뭐 국가에서 좀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리버럴 아트는 안 된다. 네, 분리를 한 거예요. 네,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네, 이 좋은 교과목들이라고 봅니다만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학습법. 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또 강의 듣는 거. 이건 좀 뭔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과. 네, CTL에서 비교과를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도서관 정보자료이용법. 네, 이거 한 학기까지 배워야 되는가. 그렇게 중요한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강의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조경원회 이런 교과목도 좋은 교과목들이죠. 네, 보기만 해도 힐링됩니다. 그리고 사실 실생활에서 쓸모도 많아요. 네, 그 살림학을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산에 가면 보는 게 다르죠. 하지만 네, 이것도 네, 같은 이유로 아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반 선택으로 넘기는 부분의 취창업 교과목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이제 뭐 링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창업 과목이야말로 정말 창조적인 것 같습니다. 뭐 별하별 창업 과목, 취창업 과목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대학에서 일반 선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선택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것들 다 갖다 모아놓는 분야로 생각하는 건 참 위험합니다. 일반 선택도 교양기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높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은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 참아야죠. 일반 선택은. 그 다음에 장애 재활. 네, 이 재활의학이라든가 이런 학과가 있는 쪽에서 많이 개설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애 아동의 이해 이런 거 부적합하다. 이 사람 뭐 이 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편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봐 이거 부적합 못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 분 중에서 마음이 좀
고우신 분들은. 근데 저희가 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목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 테니스 이런 교과목 할 수 있다면 필요하죠. 특히 지금 대학 여건이 장애 학생들에게 그렇게 아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좀 장애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등등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 교과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반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교과목들은 이것은 굳이 말한다면 대학생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해서 이 부분도 대부분 아마 부적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은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실무형, 실무에서 많이 쓰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런 것들, 이런 교과목은 제가 볼 때 방학 때 포스터 하나 붙여서 모집해서 집중 교육하는 것이 옳다. 자, 해서 우리 강의 계획서 보기 전에 교과목명만 보고 적합성 판단할 수 있는 1단계를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이제 그 학습성 분석을 해야 되겠죠. 5가지 키워드를 마련했습니다. 이 앞부분의 4개는 이것은 2013년에 우리 손동현 부총장님과 다른 몇 분께서 박주호 교수님 이런 분께서 그 교양 교과목 연구를 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4개의 주요 측면이고, 통일성은 제가 심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꽤 쓸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를 해봤습니다. 핵심성이라는 것은 기초학문 중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거. 이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교과목을 판단하러 가는데 저걸 마치 개설을 할 때 필요한 내용 같이 보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교과목을 가서 제안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합의본 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화 컨설팅에서 하진 않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교과목 좀 소개해달라, 제안해달라. 저는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중요한가. 실제로 교양 교과목 많은데 거기서 정말 알짜배기 주제 그런 교과목이 빠지면 이건 본말 전도죠. 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편성인데 이것은 교양 교과목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감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학 같은 경우는 사회학 전반에 대한 조감, 그 다음에 생물학 같은 경우는 이 생명 현상 전반에 대한 조감. 그러니까 생명 관련해서 세포 하나, 세포도 어떻게 보면 그 안이 세계니까 한 학기 강의 하고도 모자라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양 교과목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괄성을 이것저것 다 갖다 집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체성이라는 표현은 이건 문학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주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이러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물론 교수님도 자신 나름대로의 관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좀 자기 관점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균형 잡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려면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비판하는 건 너무 위험하죠. 해서 저는 이 총체성 분야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산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벗어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관점을 나의 관점을 넘어서는 것을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물지만 굉장히 정적으로 편향된 교과목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교과목은 참 평가하기 힘듭니다. 이건 뭐 평가하면 이 사람 평가 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판단받기가 쉽거든요. 그냥 넘어갈 뭐 문제 일으키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성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교과목은 이거 저거 그냥 집어넣고 교과목을 만들어요. 뭐 독일 문화에 의해 뭐 옥토페스트 들어가고 뭐 영국도 들어가고 뭐 파스빈더도 들어가고 이거 도대체 뭐냐? 그 안에 아주 보이지 않는 심오한 연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곤란하죠. 정말 이거는 잡비약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통일성을 아주 드물지만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영화 교과목이었는데 그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그 중요 그 감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교과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 그 감독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연계성이 있다. 이 강의를 디자인한 분이 생각을 좀 하신 거구나.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이런 영화 저런 영화 그냥 갖다 놓은 걸로 보인다.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성화 그 전공 과목은 뭐 쉽게 말하면 아주 이건 좀 무식하게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양교 과목은 한자로 못 바꾸는 거. 뭐 제가 그 어느 대학 철학과 교과목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뭐 이 교양 과목은 무슨 이해 뭐뭐과 뭐뭐 이런 식으로 혹은 그것만 해도 양반이죠. 뭐 굉장히 무슨 이게 수필 제목인가 TV 프로그램인가 뭐 이런 교과목 제목들이 많아요. 그거 한때 뭐 연성화 유행했죠. 그 왜 연성화 됐습니까? 학생들 뭐 몰라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교과목 내용도 그렇게 만듭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해서 좀 쿨하고 좀 딱딱한 것이 더 나아요. 오래 갑니다. 제가 이 중국의 그 청와대학의 그 교양교과목 제목 봤는데 깨끗합니다. 건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날린 제목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강의 내용과 그 교과목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아주 강하게 지적해야 되고 드물지만 강의 계획서를 그냥 카피한 게 있어요. 교과목 제목만 달라요. 참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교과목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 판단 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교과목들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예술실기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리면 소양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학점 주는 교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 표준안을 좀 따라 주십사 그겁니다. 어떤 분은 예술실기 이거는 비교과로 가라 학점 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바뀌기 전에 표준안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2외국어도 우리 기초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2외국어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만 이 중복된 교과목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2외국어도 교과목이 많은 경우. 그렇지 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왜 이쪽 언어는 너무 많냐? 다른 언어를 늘려야죠. 사실은 어렵지만 해서 제2외국어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자 이것은 한문이 아니라 뭐
중문학도 아니고 뭐 한시를 배우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학원에서도 이런 거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문을 보든 아니면 뭐 외국과 나중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 이 한자를 많이 쓰는 나라와의 교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한자 교과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뭐 마이너한 문제니까 이런 거는 좀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다음에 외국 문학 관련해서도 뭐 외국의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교과목 이거는 교양이고 러시아 현대 문학은 이것은 뭐 전공이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네. 도대체 외국 문학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좀 이상한 겁니까? 네. 그리고 누가 가르치겠어요, 저거를. 네. 해서 외국 문화의 경우 지역별 세분화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사철의 경우 제가 사회과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사철의 경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의 로어 디비전 저학년들이 배우는 교과목 다 교양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현대문학 그러면은 이것은 교양이고 한국의 현대소설, 한국의 현대시 이거는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 리베럴 아트의 특징은 서로 간의 연계성이 강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또 그 교과목 자체가 갖고 있는 스탠드 언론도 가능해요. 아니 한국의 현대시 배우는데 그렇게 선수 과목 많이 필요합니까? 그 각자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배울 땐 아예 선수 과목 철학 전공에도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해서 이 문사철의 경우 저는 더블 리스팅도 이 전공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이 교양과 같이 공유하게 되면 전공이 뭔가 이미지에 금이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리베럴 아트 칼리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리베럴 아트의 전공의 어퍼 디비전의 과목을 최소 한 개씩 요구를 합니다. 교양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판단이 어려운 교과목들도 있습니다. 공업수학. 뭐 아마 이 말 들으면 벌써 그게 어떻게 교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수학 교과목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건 전공에 맞춘 수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공 기초가 바람직할 수 있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 모듈로 돼 있잖아요. 기초학문에 속합니다. 수학입니다. 자, 근데 이거 판단이 어렵고 어떤 대학에서는 공업수학 교양이 갖고 온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전공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에 들어가 있을 경우 교양이 좀 굉장히 좀 숨통이 약간 트일 수 있죠. 학점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 전공 기초로 가면 그 대학 학과의 전공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이런 요구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BSM 관련해서 BSM 교과목 전부 다 전공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겠다. 그럴 경우에 BSM 교육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BSM 전공하신 분들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학은 앞에서 뭐 ROTC 군사학일 경우 군사학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북한 관련된 교과목이 좀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마 한국통일부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이런 거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거 사회과학 쪽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고 의미 없는 교과목도 있어요. 정말로 잘못된 교과목도 있는데 우리가 뭐 중국의 이해라든가 일본 문화 이해 뭐 이런 걸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학이나 지역학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소프트웨어 문해죠.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사고 교육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히 사고 교육인데 끝부분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도 보는 분이 있고 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른바 언플럭드 컴퓨테이셔널 싱킹도 있으니까. 근데 프로그래밍을 해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이 뭐 계속 들어오다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전공에서 사실은 전공 기초로 가져가야 될 것을 교양으로 자꾸 떠넘기면서 학점을 가져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있는 판단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예술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건축, 미술, 음악, 연극뿐만 아니라 특히 20세기 와서 뭐 예술 장르가 폭발했다고도 보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또 모던 댄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진도 그렇죠. 뭐 바우하우스 디자인은 이것은 단순히 디자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서 필요한 디자인 교과목이 아닌 디자인의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디자인과 사회라든가 뭐 이런 교과목은 저는 괜찮은 예술 교과목이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 뭐 비디오 우리 뭐 백남준 씨 이외에도 비디오도 예술로서 이미 뭐 정착이 됐죠. 근데 패션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패션의 역사를 그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하는 교과목은 저는 뭐 예술 교과목의 하나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패션 관련 전공에서 다뤄야 될 교과목은 저는 물론 교양 교과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실 부분이 영화로 보는 뭐예요. 도대체 수업 15주 16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그 수업 시간에 영화 뭐 주당 한 편씩 본다면 사실 뭐 언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르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현장 실습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 학은 박물관 방문해서 배우는 겁니다. 원래가 뮤지엄 스터디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해서 영화로 보는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게 학술성이 있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영화 관련 교과목과 이것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양과 전공과의 관계 설정인데요. 교양교육은 뭐 통합된 생명체, 우리 몸 전체라고 보고, 전공은 그 우리 몸의 한 장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심장, 신장, 폐, 뭐 등등, 뇌. 자, 이런 관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전체의 그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좀 조감해 달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 학문 간의 상호 보완성, 연계성 문제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양교육에서 강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유행하는 거죠. 스킬들. 이 직업교육 혹은 전공교육에서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 사실일 거예요. 아마 뭐 라이팅, 뭐 보고서를 많이 쓰는 전공 교과목에서 왜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양 필요 없이 다 전공으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사람도. 근데 왜 그러면 이 레드북에서 하버드 레드북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다른 독자적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그럼 뭘까? 그래서 광고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혹은 6년에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라는 하버드에서 나온 이른바 레드북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고등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초 얼마 안 남았죠? 이북으로 출간된 예정입니다. 자유사회의 일반교육이라고. 이것은 대가대 임선혜 학장님과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몇 개월간 노력하셔가지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주대학교 다산기초교육연구소에서 이제 나옵니다. 위에 무료 배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기원이나 학회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괜찮은 책입니다. 이걸 컨설턴트 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교양교육을 좀 개선하려면 대학의 역사, 그 다음에 특히 그 커리큘럼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유니버시티 스터디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대학학. 근데 이거 전공 교수님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교양교육을 개선하려고 하는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겁니다.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녹화인데 시간이 또 너무 길게 된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뭐 다시 또 녹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중언부언한 경향이 있고 제가 녹화한 걸 들으니까 참 강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뜻은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 경험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컨설팅을 통해서 저는 한국의 대학의 교양교육이 많이 그래도 개선됐고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컨설턴트 분들이 열정과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이제 보면 참 컨설턴 같이 가신 분들이 정말 많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인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